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철학을 사랑하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특이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길을 걸으며 혼자 중얼거리거나 한참 동안 하늘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에게는 특별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밝은 봄날, 소피아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 이데아론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으로 가서 작은 나무 책상을 펼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의자, 도자기로 만든 컵, 색색의 꽃, 그리고 반짝이는 거울 등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에 소피아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웃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물건들로요. 자, 의자를 보세요. 여러분은 많은 종류의 의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자들은 단순히 의자의 이데아를 닮은 것일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이 꽃을 보세요. 아름답지만 시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그 자체는 시들지 않고 영원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은 모두 그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를 흉내낸 것일 뿐입니다. 그때 한 소년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 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이데아와 다르게 불완전한 걸까요? 소피아는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그 안의 사물들은 시간에 의해 변형됩니다. 반면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하고 불변적인 실제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은 그 완전함을 향한 작은 조각들이죠. 소피아는 거울을 들어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시면 거울 속에는 모든 것이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거울 속에 존재하지 않죠. 우리의 현실 세계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의 반영일 뿐 실제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청중 중 한 명은 스스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이해하는 것이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인가요? 그는 감탄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이데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소피아가 설명해준 이데아론에 대해 생각하며 저마다 자기 삶에서 이데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마법을 부렸던 것처럼 그 순간을 기억하곤 했습니다. 소피아는 결국 그 마을을 떠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데아론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지만 그녀의 가르침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알렉산드로스라는 목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가진 목수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의 나무로 만든 가구는 품질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아름다워 인근 마을에서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공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비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골 멘트였죠.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는 배를 만들어 달라는 거에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평생 가구만 만들어왔던 그는 배를 만드는 일에 자신이 없었지만 외면할 수 없는 기회이자 돈이었기에 이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욕만이 그에게 있었죠.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배는 물에 띄우자마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지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배를 만들 때도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흘려들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날이 오자 그는 조금 흔들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실수에 대해 인정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에서 여러 책들을 파는 노점상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노점상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책 한 권을 추천하며 말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관점에 변화를 줄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반신반의하며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책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지를 깨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알렉산드로스는 나가서 배를 만드는 다른 장인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며 그는 배를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는 이제 질문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도 배웠습니다. 얼마 후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그의 첫 항해용 배를 성공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배는 혼자만의 지식을 과신하는 대신 배움을 통해 완성된 것이었기에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후로도 알렉산드로스는 여전히 뛰어난 몫으로 남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고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깊이와 아름다움이 더해졌고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지혜는 결코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청년 승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니체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니체의 영원회귀라는 개념에 대해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내가 정말로 이 삶을 선택할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속적인 고민 끝에 승우는 영원회귀의 개념을 친구들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의 작은 공원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저녁 노을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모였고 푸른 하늘은 점점 노랗고 붉은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승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몇 번이고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요? 친구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내 예리는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다르게 살았을지도 몰라.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한 번 더 말했을 것 같아. 이어서 융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아마도 더 많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야. 어차피 반복된다면 좀 더 대담하게 행동해도 괜찮지 않을까? 친구들이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동안 승우는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는 최고의 저녁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될 수 있으니 어떻게든 재미있고 후회 없는 밤을 만들어보자. 같은 밤 그들은 사소한 것에도 의미를 두고 웃고 장난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소중히 느꼈습니다. 승우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원회귀가 단순히 반복의 사슬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 위한 깨달음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사슬에 뛰어들겠어. 그날 승훈과 친구들은 영원회귀의 철학을 깊이 이해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다짐했습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삶이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매일의 선택이 그리고 순간의 가치가 곧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처럼 그 마을은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화롭고 자연이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해서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철학자가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존 롤스였죠. 롤스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차등의 원칙을 통해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큰 광장에 모이게 하고 그의 이론을 활용해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을에는 적지 않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풍부한 자연에서 얻은 수확물을 팔아 꽤 잘 살고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기에도 벅찹니다. 그렇다고 이 불평등을 모두 없앨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롤스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말했다는 합리적인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겐 낯설지 않았으나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평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하고 롤스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런 불평등이 어떻게 하면 가장 어려운 이웃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을의 한 농부가 일어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불평등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롤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진 자원과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농장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는다면 결과적으로 이 마을이 전체적으로 더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존재하되 최하위 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식으로 말이죠. 이에 또 다른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나누고 희생해야 한다면 그게 공정한 것인가요? 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동안 더 부유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불평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롤스의 이론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농작물을 기르는 공동농장도 생겨났고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교육 기회가 적었던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의료 혜택도 점차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은 불평등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야기는 이내 다른 근처 마을에도 전해졌고 이로써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불평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다루면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왜 롤스의 이론이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나가던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행자들에게 널리 영감을 주는 재미있는 썰이 되었습니다.